본격적인 예측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른바 3대 예측 기관의 이 내년 세계경제 전망 공식 보고서가 다 발표가 되었고요. 내년에도 고금리 수준이 계속 지속될 것이란 경고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 3대 예측 기관들이 왜 이렇게 보고 있는 건지,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염두할 부분도 함께 짚어보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흐름을 보면 국채금리 공포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만큼 그 금리 얘기가 예, 많이 나온 적도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청 PD랑 같이 해서 준비한 자료를 한번 마켓워치에 준비한 자료를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켓워치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 블랙 먼데이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목에 블랙 먼데이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마켓워치에 1987년제 블랙 먼데이를 겪은 지 올해가 36주년입니다. 예, 저 내용이 밑에가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네, 조금 예, 그런 것 살짝 같습니다. 떨리네요. 예, 예. 30주년이 그래서 이 국채금리 급등, 특히 오늘 그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요. 수요가 프라이머리가 거의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오늘 마침내 4.9%, 5% 진짜 가시권이 왔더라고요. 이 5%는 뭐냐 하면 과거 그 서프라임 모기전 사태 직전에 미국 예. 국채 금리가 5.1%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낙인 효과가 있다 보니까 오늘 마켓워치라든가 이런 데에는 제가 제목된 게 아니고 블랙 먼데이 36전을 기해서 블랙 먼데이 87년 블랙 먼데이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 하는 예. 이런 표지로 이렇게 등장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역시 오늘은 두 가지 내용을 어제도 이제 심각해서 오늘 그 미국의 국채 입찰이 많았었는데요. 예. 국채 수요가 없다. 국채 수요 파괴 현상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새로운 용어를 좀 말씀드리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셧다운 우려까지 겹쳤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미국에서 보면 지금 하원 의장 선출 문제가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국채 수요 안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예산이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자막을 좀 전거를 좀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자막을 전거를 하원 의장 선거를 되는데요. 지금 올해 1월 달에 메카시 사례가 반복되는 게 아니냐. 지금 조던 후보를 두고 예. 지금 투표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는 2차 투표까지 됐는데요. 1차 투표는 반대표가 20표였습니다. 근데 2차 투표, 3차 투표일수록 자꾸 이게 반대표가 줄어들어야 되는데요. 예. 조던 후보가 설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이렇게 규합을 해서 반대표가 줄어들어야 되는데요. 오늘 2차 투표에서는 1차 투표 때 반대표가 20표인데 24표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좀 조던 후보도 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월가 입장에서는 메카시 후보가 올해 1월 달에 하원 여장이 될 때 15차례 걸쳐 회의를 거쳤습니다. 근데 이 사례가 반복되는 게 아니냐. 이 사례가 반복되지 않으면 어떡하냐. 조던 이에 다른 후보가 등장되는 게 아니냐. 그런 각도에서 임시 예산안 촉박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원 의장이 선출되지 않다 보니까 국채 시장이 상당히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오늘 그 엘 라이언이라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공식적으로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국채 수요 파괴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현 캐스터께서 국채 발행이 늘어났습니다는 예. 누가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주지 않으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급등해서 미국에 이렇게 지수가 떨어진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국채 수요 파괴 현상은 지금 투자에 손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 성질일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채 금리 급등은 1987년 블랙 먼데이에 재현이 되는 게 아니냐, 그 빌미가 되는 게 아니냐 하면서 마켓워치의 바로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장식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얘기 잠시 하고 가겠습니다. 어제 3분기 중국 GDP가 꽤나 높게 나왔는데요. 왜 중국 증시는 오히려 하락한 겁니까? 네, 많이들 그 궁금해하셔가지고 예. 어제 전화들 많이 주시더라고요. 어제 중국의 그 3분기 성장이 전년 동기 비해 4.9%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예. 많은 그 국내 그 증권사에서는 중국의 경기 회복이다. 또 직전에 중국이 그 경기 부양 조치를 대대적으로 추진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정작 이렇게 본토에서는 성장률이 높게 나온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이건 아마 홍 앵커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중국이 2분기 성장이 6.3%로 지금보다 더 높게 나왔거든요. 예. 그때 상해 지수가 한 3,200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3,000대거든요. 그렇죠. 왜 그럴까? 그때 6.3% 나왔으면은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요. 거꾸로 주식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통계 조작 문제 때문에 그렇다. 6.9%는 단기 월별 부가가치 지표가 같이 맞아야 되는데요. 예. 6.9% 성장이 높게 나왔지만 2분기에도 단기 월별 지표가 맞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도 4.9% 나왔는데요. 한국경제TV에서 얘기했던 이렇게 단기 지표들 보면 4.9%가 동시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 조작 문제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같은 현상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대 예측 기관들의 내년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가 다 발표됐죠. 자,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금리에 대한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동안 이제 국채 금리가 왜 올라가는지 눈이 지적했기 때문에 오늘 또 그걸 반복될 수 없기 때문에 예. 좀 스팬을 넓혀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좀 마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보면 내년은 일단 시기적으로 보면 올해 5월 달에 유엔에서 이렇게 코로나의 종식을 선언했으니까 코로나 종식, 엔데믹의 실질적인 원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도 내년에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그 시기적으로 보면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냐? 그러면 세계 경제 정상, 글로벌 증시 정상인데 또 다른 디스토피아가 있을 것이다. 우리 아시겠습니다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는 전형적인 디스토피아 문제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자 내년에 닥칠 디스토피아 문제는 올해 예고됐습니다. 이상기온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올해 이상기온 때문에 가뭄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이 피해에 의해서 지금 그 갈등을 빚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이렇게 갈등에서 인사 사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사실 그 이것보다 월등 인사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올해는 이 가뭄, 홍수 이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앞에 great 대자를 붙여야 된다. 그래서 접두어를 대자로 붙여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예. 자 올해 슈퍼 엘니뇨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다. 그러면 슈퍼 엘니뇨는 뭐냐? 발생 2년 차에 더 위력이 발생한다. 이건 널리 알려진 예. 기상학자 중심으로 널리 알려진 일이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년엔 슈퍼 엘니뇨 현상이 더 크게 된다면 접도를 그레이트에서 한 단계 높여야죠. 하이퍼 정도로. 이게 이제 세계 예측 기간이다. 그러면 이상 기온은 디스토피아의 바이러스 문제와 함께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어떠냐 금리 문제에서는 지금 인플레를 발생시키고 금리 발생시키는 원인이 공급 측 인플레 문제죠.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침체냐 뭐 연착도 둔화되는 거거든요. 예. 경기가 잘 돼서 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러면 자 올해 그레이트에서 내년에 하이퍼로 올라간다면 공급 측 인플레 요인은 그게 유가 관계없이 다양한 쪽으로 공급 측 비용이 증가하지 않겠느냐. 예.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는 고금리 시대가 지속될 것이다. 한마디로 저물가 저금리 시대가 지난 20년 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이 시대로 돌아가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부동산과 관련돼서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문제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잠시 후에는 금통위가 열립니다. 우리는 고금리 시대에 가장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이번 회의에서 뭐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죠. 금리 올리기면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 굉장히 두드려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예. 한국은 미국의 국채 금리, 고금리 시대에 가장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해드리면 저런 문제입니다. 가계, 기업 부채, 국가 채무 모두가 부채가 많습니다. 우리 경제 조론 문제 때문에 저성장이 펀더멘털이 취약합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요약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캐시플로우 안 좋습니다. 재정 수위 적자, 경상수지도 흑자 규모가 굉장히 줄어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자가 우려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포트폴리오 지위도 채권 지수, 세계 채권 지수,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 지수 전부 신흥국입니다. 선진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금융 투자 환경, 금융사고 많죠. 그리고 금융사고 나면 뒤처리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이제 금융사고도 낳고 요란만 하지 뒤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뒤처리 되는 것도 로비에 의해 가지고 어떤 때는 국감에 불려가고 어떤 때는 국감에 안 불려가는 이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더 공정하지 못합니다.
이게 외국 투자가로부터는 고금리 일대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미국도 정치적 가버넌스가 있는데 미국보다 더 심한 나라가 정치적 가버넌스가 우리나라죠. 국민 통합이 안 돼, 국력 통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야 간의 갈등 문제 이런 문제거든요. 예. 이런 6가지 정도의 고금리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을 때, 자 하는 금통위원들 물가만 잡아, 물가만 금리를 올려, 금리 취약한 구조인데. 그래서 이번에 그 금리는 동결이 확 실시되지 않겠느냐 다들 알고 있습니다는 예. 이번에는 이창용 총재께서도 금리를 동결해 놓고 굉장히 매파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금리 동결하는 게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매파 기조를 유지하겠다. 물론 그 심정이야 이래야 되겠습니다는 사실은 시장에서 보면 지금 뭐냐 이창용 총재가 금리 동결하고 사실상 이렇게 매파 기조를 하니까 우리 국고채 금리도 매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기준금리보다도 미국도 안 그렇습니다. 기준금리 동결하는데 시장은 보이는 금리, 국채 금리가 문제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방송에 해설하는 사람도 기준금리만 중시해서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준금리와 그 다음에 국채금리, 시장금리와는 괴리가 워낙 많이 발생했거든요. 예. 또 한 가지는 기준금리는 보이지 않는 금리입니다. 시장금리는 보이는 금리이다. 자, 대출금리 뭐에서 결정됩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년 국고채 금리, 코리보 금리에서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기준금리에 따라서 시장금리가 영향을 받는다면 기준금리가 영향하겠습니다는 지금 기준금리는 동결했는데 국채금리 많이 올라가는 파월 수급꺾기 현상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너무 기준금리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금리를 주목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년에는 지경학적 위험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점도 우리 입장에서는 특히나 주목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도 이제 지정학적 도이스뱅크인가요? 지정학적 위험에 예.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는 저는 뭐 지정학적 위험보다도 지경학적 위험, 안보와 경제를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느냐? 그렇죠. 안보와 경제가 분리할 수 있을 때는 지정학적 위험이고 분리하지 못할 때는 지경학적 위험이다. 모든 정치와 전쟁과 갈등 관련해서 경제와 이렇게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은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현재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가 40개국이 내전이든 그다음에 국별 전쟁이든 이렇게 전쟁 내지는 갈등을 치르고 있다. 지금 전쟁이 오래된만 하더라도 이렇게 하루가 잦을 날이 없죠.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그 분쟁도 의외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데 이 대목은 국별로 제5차 중동 전쟁이 되지 않는다 해도 예. 이란 혁명대에 따라서 연대폭의 프락사건에서 중동전의 새로운 양상에 대해서 한번 내일 정도에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국별 전쟁이 아니고 지금 국가가 네이션 투 네이션, 컨트리 투 컨트리에서 없어진 게 국경 무너지니까 이런 혁명대라든가 민병대라든가 서로 연대해서 국가와 관계없이 전쟁을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세계가 사실 그 40개국이 지금 갈등이라든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내년에는 어느 지역이 이렇게 지경학적 위험이 높아질까 하는 측면은 예. 동북아의 대만과 한국이 속해 있는 동북아 지역을 굉장히 높게 꼽고 있는 것도 굉장히 주목된다. 제가 사실상 그 김채연 PD랑 같이 해서 우리 투자자들에 미치는 그 영향을 생각해서 용어까지도 굉장히 주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의 이렇게 뭐 문제는 오늘 되셔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1대1로 오늘 폐막입니다. 예. 이렇게 1대1로 폐막이래. 지금 내용이 거의 없게 끝나지 않습니까? 내용이 거의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궁지에 몰리고 있는 이런 그 시진핑이 내년에는 미국의 군사력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 군데, 이스라엘 갈등으로 두 군데 이렇게 분산되는 상태에서 자 한국에 대해서 또 동북아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취했을까? 이걸 빌미해서 중국이 시진핑이 대만에 공격하는 게 아니냐. 명목은 일국일제라는 명목으로 홍콩이 완전히 병합됐으니까 이런 비해서 마지막으로 남은 대만을 병합시키겠다. 인민들 입장에서는 국력의 규합이 되는 거죠. 예. 또 시진핑 입장에서는 위기의 돌파구가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내년에는 이런 동북아 지역의 위험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3대 기관들은 이런 것을 주목해서 보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각종 선거들이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적 거버넌스가 앞으로 세계 경제에 큰 복병이 될 것이다. 정치적 거버넌스 문제 수차례 진단해 주신 적이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대 예측 기관들도 내년에 굵직굵직한 선거가 많이 돼 있고 예. 세계를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 대선이 치러지고 있고 대선의 예상으로 볼 땐 워낙 미국이 바이든 국가, 트럼프 국가로 갈기갈기 찢었다는 측면에서 이 정치적 이 가버넌스 문제는 내년도의 세계 경제라든가 증시 입장에선 굉장히 주목하실 사항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그 내용이야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간단히 줄이면 결과적으로는 미국은 양대 국가다 이렇게 될 만큼 양분한 상태고요. 한국도 거대 야당의 입법적 한계 속에 모든 것 진전이 되지 않죠. 예. 사람은 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대법원장이든 뭐든 사람이 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위에 분들이 정해야 밑에 분 사람들이 정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위에 사람들이 뭐가 정리됩니까? 하나도 정리되지 않죠. 예. 정책 가버넌스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심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내년에 선거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정당은 정권을 잡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와 맞물려서 내내 정치적 가버넌스가 굉장히 세계 경제라든가 증시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 점도 아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아마 지금보다도 정책 이렇게 가버넌스 문제가 경제라든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게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새로운 분석 기법이 있는데요. 그걸 같이 해서 이론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WTO와 FTA가 점점 무력화되고 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WTO와 FTA는 사실 네이션 투 네이션, 컨트리 투 컨트리, 국별 장벽을 해소하는 게 목적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디지털 환경이 되면서 누차에 말씀드린 네이션 투 네이션, 컨트리 투 컨트리 이 배경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를 전제로 해서 세계 경제에 보면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을 해소하고 비관세 장벽을 해소, 자유무역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WTO고 예. 이렇게 쌍무간에서는 FTA 협정이지 않습니까? 자, 지금 그게 제대로 되느냐? 미국에 지금 보면 대부분 다 유사 입장국, 미국의 동맹국이라든가 미국의 입장을 같이 하는 국가 그것이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 현안마다 같은 입장을 취하는 국가 이게 새로운 용어로 like-minded country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이해관계가 같이 있는 것. 그러니까 나랑 동맹을 맺었다 하더라도 예. 이 동맹이 오랫동안 가는 게 아닙니다. 색연필과 같은 동맹은 홍영카랑 같이 잊으면 같이 맺고 그다음에 자 요거와 관련돼서는 우리 김채연 PD랑 같이 이해관계가 된다면 김채연 PD랑 또 이때엔 우호관계가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유사 이렇게 입장국이거든요. 이런 국가와 그 소위 무역 투자 촉진 프로그램 새로운 용어입니다. TIPF라든가 그리고 이건 들으셨을 겁니다. 이코노믹 파트너십 어그리먼트에서 경제 동반자 협정 해서 프레임워크라든가 그다음에 동반자 협정 같은 이런 것이 추세로 빨리 이동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렇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은 WTO라든가 FTA는 국회 비준을 거쳐야죠. 또 국별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 그렇죠. 그리고 협의해서 합의사항이 났다 하더라도 국회 비준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거대 야당이 틀어막고 있다. 안 되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공화당이 틀어막고 있다. 안 되는 거죠. 수년 동안 해더라도. 그래서 지금처럼 순간순간에 이해관계가 되고 빨리 되는 측면에서는 이 TIPF라든가 EPA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 마약이라든가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이상기후라든가 지금의 전쟁 문제라든가 다양한 이 이해관계끼리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문제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처리하려면 의회 거치거나 국회 거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해야죠. 그래서 행정부 차원의 다양한 이슈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통상 환경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자, 엊그제 우리나라가 RMFTA인가 FTA 협상을 체결했다 해서 큰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왜 얘기를 하느냐? WTO와 FTA에서 지금은 PITF와 EPA로 변하는데 자, 뒤늦게 FTA를 체결했다 해서 신문지상에 대성으로 나오면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통상 추세 제대로 따라가는 거냐? 예. 현 정부 입장에서는 통상 전문력이 있는 거냐? 이런 측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게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증시, 대외환경에 의존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각자 도생 통상 여건에서는요.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과 선진국, 신흥국별로 이 성장률을 권역별로 나누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예. 선진권 성장률, 그다음에 권역별 성장률에서 신흥국 성장률 이 자체는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렇게 부여됐습니다. 아마 IMF라든가 월드뱅크에서도 내년부터는 선진권, developed countries, developing country 구별해 쓰고 있는데요. 예. 내년에 이걸 없애버려야 된다 하는 시각도 이번에 연차청에 모로코 마라케스에서 이렇게 있습니다는 이 문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세계경제 성장률, 권역별 선진국 성장률, 그다음에 신흥국 성장률 이게 의미가 많이 퇴색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코로나 이후에 아시겠습니다. K자형 구조입니다. 홍영코. 위에 있는 국가가 많습니까? 밑에 있는 국가가 많습니까? K자형 구조에서는 밑에 있는 국가들이 많죠. 예. 그럼 이렇게 맞는 거예요. 세계경제 성장률 하면 밑에 있는 국가가 많이 포함할수록 대표 지수에 함정이 걸리는 거죠. 평균가 함정이 많은 거죠. 예. 자, 중간값에 해당되는 세계경제 성장률 나오면 이거에 대해 체감적인 것은 정기분포상의 고평균치의 두톤 구조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K자형 구조는 양쪽에 아웃라이어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중간값은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가 삼성전자 올라가지고 올라가는 것, 나머지 하락한 종목들은 더 많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세계경제 입장에서는 이제는 세계경제 전체 성장률, 선진국의 성장률, 신흥국의 성장률 이런 쪽에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이건 많은 시사점을 시청자분도 아시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는 GDP 개념보다 소위 ESG라든가 이런 제조 공정사항의 환경 오염물질이라든가 CO2 가스를 어떻게 많이 들어갔느냐 이거 얘기해놓고 아직도 최종 부가가치 얘기하는 GDP 성장률만 얘기하느냐. 그럼 제조 공정사항에 이걸 만들더라도 CO2 가스를 많이 발생했는지 아닌지 과정에 있어서는 악성 물질을 넣는지 아닌지 제조 프로덕트 프로세스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GDP 성장률 대시해서 보조 성장률로 지요 개념, 국내 총생산 개념의 다른 개념인데요. 중간을 다 포함하는 이런 지요 개념을 이렇게 내년서 보조 지표로 활용한다 하는 것도 아마 시계열자를 자르는 이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목할 사항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랜드러시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미국 경제가 연착륙 문제라 하는데 예. 사실 다른 국가들은 경기 상황에 있어서 개별 국가라 보면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상조하고 얘기가 없죠. 1%대 2% 성장해서 무슨 놈의 상조하고가 중요합니까? 그런 뭐 예. 추경호 부총리나 얘기하는 내용이죠. 우리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5%, 6%에서 상저하고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는 1%, 2%대 상저하고 무슨 의미입니까? 그 2% 저성장이죠. 예. 그거 가지고 한 나라 부총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개별 국가 입장에서는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모로코 말레카를 시작해서 IMF 우리 경제 20% 성장을 가는 국가가 있느냐? 맞습니다. 맞습니다. 중국 뭐 해도 4.9%, 미국 뭐 해도 2%다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각도에서 개별 국가는 천차만별이다. 저 보십시오. I자형, L자형, W자형, U자형, V자형, 나이키형, 스트레이크형, 스카이로켓형. 지금 동시대에 개별 국가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대외정책에서는 상당히 이런 국가들이 이렇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를 파트너로 되느냐, 어느 국가를 파트너, 우리 수출이든가 대외정책에 명함이 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말로 통상인력, 세계 대외정책은 전문성이 있고 부지런해야 되고, 유연한 사고를 갖춰야 됩니다. 과거의 간행이 FTA이기 때문에 이번에 FTA 체결한다. 잘못된 겁니다. 이런 사람이 꼭 갖춰져서 내년도에 세계경제 관련해서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고 예. 경기라든가 그다음에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한번 도약해보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세계 예측 기관들의 세계 경제 전망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